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 정치와 사회 이슈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연예계 이슈입니다만 이 사건이 단순한 연예 가십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와 노동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연예계를 꽤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정치 블로거로서 연예계를 관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예계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권력관계, 노동착취, 불공정 계약, 이 모든 것이 연예계라는 작은 무대 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12월 사일 디스패치가 박나래 씨에 관한 보도를 내놓았을 때 저는 즉각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연예계 갑질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매니지먼트 회사의 횡포를 목격해 왔습니다. 연예인들이 부당한 계약에 시달리고 수익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 인격적 모욕까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나래 씨 사건은 그 반대 구도입니다. 연예인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매니저들이 피해자로 나선 것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 우리는 성시경 씨와 매니저 간의 분쟁을 목격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성시경 씨가 매니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박나래 씨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2명의 전직 매니저가 박나래 씨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요구 금액은 약 1억 원입니다. 여기서 저는 법적 절차상 매우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분쟁에서는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이후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정치 분석가로서 이런 전략적 움직임에 익숙합니다. 가압류를 선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묶어놓음으로써 협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마치 체스에서 상대의 퀸을 먼저 위협하여 전체 판세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두 전직 매니저 측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일까요? 단순한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문제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라는 강수를 둔 것은 그들이 느끼는 분노와 절박함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겪은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갑을 관계입니다. 갑질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수와 학생,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연예인과 매니저. 우리 사회 곳곳에 갑을 관계가 존재하고 그 관계에서 권력을 가진 쪽에 횡포가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박나래 씨는 개그우먼으로서 대중에게 친근하고 솔직한 이미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녀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허세 없고 서민적입니다. 시청자들은 그런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의 인기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카메라 앞의 모습과 카메라 뒤의 모습은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대중에게 보여주는 페르소나와 실제 인격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극이 존재할 수 있는가? 저는 정치인들을 분석하면서 이런 괴리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서민을 대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이 보좌관들에게는 폭언을 일삼는 경우를 봤습니다. 청렴을 강조하는 공무원이 뒤로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박나래 씨 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다뤄질 것이고 증거가 제시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의 법정은 열렸습니다. 디스패치의 보도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들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한쪽 말만 들었으니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정치 분석가로서 이런 여론의 분열상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단순히 박나래 씨 개인에 대한 호불호로만 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 자신의 직장 경험, 권력 관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노동 환경에 대한 생각을 반영합니다. 직장에서 갑질을 경험한 사람들은 매니저들에게 강하게 공감하고 반대로 억울한 오해를 받아본 사람들은 박나래 씨의 입장을 대변하려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화두는 1인 기획사 시스템의 문제점입니다. 박나래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엠파크라는 1인 기획사를 통해 활동해 왔습니다. 1인 기획사는 연예인이 기존 소속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연예인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1인 기획사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이나 회계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 공과 사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연예인과 매니저의 관계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명확한 틀을 벗어나 개인적 친분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장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가족적이고 끈끈한 관계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이 최악의 독이 됩니다. 공식적인 계약서도 없고 명확한 업무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고 급여와 경비 처리도 구두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서로 믿고 일하지만 신뢰의 균열이 생기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1인 기획사가 직면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권력과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한 개 그우먼과 두 매니저 사이의 분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전직 매니저가 제기한 고발 내용은 단순히
업무상 불편함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박나래 씨로부터 약 1년간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주장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조적이고 일상화되어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매니저들이 지적한 것은 업무 범위의 무한 확장입니다. 그들은 매니저로 고용되었습니다. 매니저의 업무란 무엇입니까? 연예인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촬영 현장에 동행하며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대외적인 연락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해야 했던 일은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합니다. 안주 심부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박나래 씨가 사적인 모임을 가질 때 필요한 술안주를 사다 나르는 일입니다. 파티 뒷정리,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박나래 씨의 집에서 열린 개인적인 파티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매니저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가사도우미의 업무입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정책 자료를 만들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자녀 과외를 알아보고 개인 심부름을 띄는 경우를 봤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비서들이 공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집안일을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어떻게 남용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음주 문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의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았고 사실상 24시간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고질병인 회식 강요와 술 문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술자리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관계를 확인하고 서열을 재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상사가 술을 따르면 부하는 마셔야 합니다. 상사가 2차를 가자고 하면은 부하는 따라가야 합니다. 거부하는 것은 불충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문화는 대기업에도 공공기관에도 정치권에도 그리고 연예계에도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술잔을 던진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매니저가 술을 마시지 않자 박나래 씨가 화를 내며 술잔을 던졌고 그 술잔이 매니저에게 맞아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 형사상 상해죄 또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몇 년 전 있었던 땅콩 회항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고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나래 씨의 술잔 투척 사건도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비슷한 상징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설령 업무상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폭력을 너무 쉽게 용인해 왔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다. 술을 마셔서 그랬다.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랬다.
같은 변명들로 말입니다. 또 다른 중대한 혐의는 대리 처방입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를 대신해서 병원 예약을 잡고 처방전을 받아오는 일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몇 년 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들을 겪으면서 연예인들의 약물 관련 문제에 극도로 민감해졌습니다. 대리 처방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혹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권력의 속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혹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법도 윤리도 상식도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적인 심부름 하나, 업무 시간 이후에 술자리 하나. 그것이 묵인되면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매니저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마도 경계의 소멸이었을 것입니다.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 공적관계와 사적관계의 경계, 고용계약과 인간관계의 경계, 이 모든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들은 24시간 박나래 씨에게 속박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휴일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언제든 전화가 오면 달려가야 했고 어떤 요구든 들어줘야 했습니다. 이것은 매니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직원들은 사장의 개인적인 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비서들은 상사의 가족 일정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인턴과 신입사원들은 선배들의 온갖 자비를 도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직 문화라는 이름으로, 팀워크라는 이름으로, 의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직 문화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이것은 팀워크가 아니라 노예 계약입니다. 이것은 의리가 아니라 강요입니다. 박나래 씨의 매니저들이 용기를 내어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린 것은 자신들만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외침입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갑질을 참지 않겠다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이미 중요한 화두가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직장에서의 권력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정당한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갑질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과제입니다. 이제 이 분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갈등에는 촉발점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문제들 뒤에는 항상 결정적인 계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박나래 씨 사건에서 그 핵심은 바로 정산이라는 두 글자에 집약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산. 이것은 단순히 돈을 계산하고 주고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산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약속의 이행입니다. 상호 존중의 증표입니다. 두 매니저가 1억 원이라는 거액의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단지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자신들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1인 기획사를 운영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엠파크입니다. 대표는 박나래 씨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규모는 매우 작았고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처럼 체계적인 법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어떻게 운영됩니까? 직원이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면 영수증을 제출하고 회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정산해 줍니다. 법인카드가 있다면 애초에 직원이 개인 돈을 쓸 일도 없습니다. 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4대 보험도 가입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모든 조건이 명시됩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회사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엠파크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니저들은 촬영 현장에 가기 위한 기름값, 촬영에 필요한 소품이나 음식, 각종 물품 구입비를 자신들의 돈으로 먼저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진행비를 매니저들이 선지급한 것입니다. 회사는 나중에 이것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약속이 지켜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산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정산되지 않는 항목들이 쌓여갔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떤 지출이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의 경계가 모호했다는 점입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의 개인적인 파티를 위한 식재료와 술을 구입하는데도 자신들의 돈을 써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업무상 필요한 지출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리착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착취입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비슷한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의원의 지역구 활동비를 자신의 카드로 먼저 긁고 나중에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 활동가들이 현수막 제작비나 집회 준비 비용을 사비로 쓰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권력관계 때문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순간 그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조금만 참으면 안 되냐는 말로 정당한 요구가 묵살됩니다. 매니저들이 마침내 정산을 요구했을 때 박나래 씨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역공을 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제기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이것은 전형적인 갑의 전략입니다. 약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 강자는 더 큰 무기로 위협합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럼 나는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소송 비용도 부담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지칩니다. 둘째,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박나래 씨 측이 정말로 매니저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생각했다면 차분히 증거를 준비하고 법정에서 맞서면 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라는 형사고소로 맞받아친다는 것은 매니저들을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은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짓밟으려는 태도입니다. 셋째, 이것은 신뢰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한때는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박나래 씨가 방송에서 웃으며 농담할 때 그 옆에서 함께 웃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법정에서 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상대를 착취자로, 다른 쪽은 상대를 사기꾼으로 규정합니다. 이보다 더 슬픈 관계의 종말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국 사회의 소송 문화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명예훼손 고소는 너무나 쉽게 남발됩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 소송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정치인들이 언론을 상대로, 대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유명인이 내부 고발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 또는 입막음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진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법적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한국의 법체계는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약자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순간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니저들이 1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기까지 그들이 겪었을 내적 갈등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참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산해 주겠지. 이번만 넘어가면 되겠지. 그러나 약속은 계속 지켜지지 않았고 쌓이고 쌓인 분노와 배신감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설령 유명인을 상대로 한 싸움이 자신들의 앞길을 막더라도 이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돈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은 존엄의 전쟁입니다. 매니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1억 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인정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한 일은 잘못되었다는 사회적 인정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였다는 선언입니다. 정사는 그 선언의 물질적 형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묻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을 주는 사람이 왕이고 돈을 받는 사람은 신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산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또 다른 층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질과 정산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디스패치와 여러 언론 매체들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박나래 씨의 회사 N파크가 1년 넘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것이 그저 행정적 절차의 누락 정도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연예인을 관리하고 그들의 활동을 기획하는 사업입니다. 매니지먼트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바로 이 업종에 속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업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은 불법입니다. 왜 이런 규제가 존재합니까? 그것은 연예인과 연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연예계는 오랜 기간 불공정 계약, 노예 계약, 폭력, 성폭력 등의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연습생들이 소속사의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기획사들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록제는 그 규제의 출발점입니다. 등록을 하면 어떤 의무가 따릅니까?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불공정 조항을 넣을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등록제는 기획사가 마음대로 연예인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엠파크는 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박나래 씨를 관리하면서 1년이 넘도록 등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깜빡임이나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수익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의도적인 회피입니다. 등록을 하면 규제를 받게 됩니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세금도 제대로 내야 합니다. 노동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번거롭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일부러 등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무지와 안일함입니다. 1인 기획사는 규모가 작으니까 박나래 씨 본인만 관리하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입니다. 법률 자문을 제대로 받지 않고 전문적인 경영 시스템 없이 가족 중심으로 느슨하게 운영하다 보니 법적 요건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입니다. 의도적 회피라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 영업입니다. 무지와 안일함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무책임입니다. 연예인으로서 성공하여 자신의 회사를 운영할 정도라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는 알고 지켜야 합니다. 특히 직원을 고용하여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고용주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미등록 상태가 매니저들의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자 등록도 없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는 제대로 작성되었을까요? 4대 보험 가입은 되었을까요? 퇴직금 적립은 이루어졌을까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휴일, 연차는 보장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24시간 대기 상태, 경계 없는 업무 요구, 개인 심부름 강요 같은 것들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런 비공식적이고 비체계적인 운영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운영되는 회사에서는 법이 보호하는 노동자의 권리도 무의미해집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오랫동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야근 수당도 없고 휴일 근무 보상도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최근에야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연예계의 일인 기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이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목도 집중되어 있어서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인 기획사는 그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회사니까 가족처럼 운영하니까라는 말로 법적 의무를 회피합니다. 박나래 씨 측은 보도 이후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서둘러 등록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행정적 절차의 문제는 사후에 시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등록을 하고 과태료를 내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약속하면 법적으로는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신뢰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난 회사 운영의 허술함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인터넷에 영구히 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 사회의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사이의 괴리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법치주의를 외칩니다. 모든 것이 법과 제도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것들이 관행과 편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들 이렇게 하는데 법이 그렇다고 해도 현실은 다르지 같은 말들로 법의 정신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은 그제야 몰랐다, 실수였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해는 이미 발생했고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법과 제도는 귀찮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박나래 씨의 엠파크가 처음부터 제대로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관리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메이저들과의 계약 관계가 명확했다면, 업무 범위가 문서로 정해져 있었다면, 급여와 경비가 정기적으로 정산되었다면 아마도 오늘의 이 참담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사건에서 읽어내는 교훈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박나래 씨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두 매니저가 아무 일 없이 퇴사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억 원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위기 관리 초기 대응입니다. 구체적인 해명은 유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만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에서는 이것이 회피나 침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보이는 행동 패턴을 수없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거나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짧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여론의 반응을 살핍니다. 만약 여론이 호의적이거나 관심이 식는다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고 압박이 거세지면 그제야 해명에 나섭니다. 이런 계산적인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나래 씨의 경우 이 사건이 법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연예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유무죄가 아니라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진 부정적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갑질이라는 단어가 한번 붙으면 그것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양진호 전 대표의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은 설령 법적 처벌이 끝나도 그들의 이름 앞에 영원히 따라붙는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박나래 씨도 이제 검색창에 그녀의 이름을 치면 갑질, 매니저, 폭행, 가압류 같은 연관 검색어들이 뜰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박나래 씨가 구축해온 이미지와 이번 혐의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서 솔직하고 털털한 캐릭터로 사랑받았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친근한 언니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런 그녀에게 동질감을 느꼈고 그래서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것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매니저들에게 게이 심부름을 시키고 술을 강요하고 심지어 술잔을 던지기까지 했다는 의혹입니다. 카메라 앞의 모습과 카메라 뒤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괴리는 대중에게 배신감을 줍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그 사람은 가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정치인들의 위선이 폭로될 때 유권자들이 느끼는 분노를 잘 압니다. 청렴을 외치던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을 때, 서민을 위한다던 정치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정책의 실패보다 그 위선에 더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박나래 씨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이 사건이 터진 타이밍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극도로 민감한 상태입니다. 미투 운동 이후 그리고 여러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원래 회사가 그런 거지 참고 살아야지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MZ세대는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부당함에 맞서 싸울 줄 압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연대하고 불매운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박나래 씨의 주요 팬층이 바로 이 세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타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방송국과 광고주들의 반응도 주목해야 합니다. 연예인의 생명은 방송 출연과 광고 계약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방송에 나올 수 없고 광고를 찍을 수 없다면 연예인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방송국들은 논란이 있는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시청자들의 항의를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주들은 더욱 민감합니다.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곧 제품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갑질 논란에 휘말린 연예인을 모델로 쓰는 것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나 광고 철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 유사한 사건들에서 우리는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박나래 씨는 현재 여러 예능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입니다. 그녀는 예능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고 많은 프로그램에서
핵심 멤버로 활약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당장 하차시키면 프로그램 구성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출연시키면 시청자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미지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싸움은 이제 시작이지만 대중의 법정에서는 이미 판결이 내려졌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박나래 씨 측이 매니저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여론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슬픈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회사를 제대로 등록하고 매니저들과 명확한 계약을 맺고 업무 범위를 정하고 정산을 투명하게 했더라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했더라면 이런 파국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방심과 오만이 쌓여서 결국 이런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권력의 덧없음을 생각합니다. 인기와 부와 명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 사랑은 언제든 증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기업가든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력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것을 남용하는 순간 그것을 잃게 됩니다. 박나래 씨에게는 앞으로 긴 법정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 일어났는지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입은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매니저들이 입은 정신적 트라우마, 박나래 씨가 잃은 명성과 신뢰,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보는 우리 사회가 느끼는 실망감, 이 모든 것은 판결문 한 장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이 사건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권력을 가졌다면 그것을 겸손하게 사용하십시오. 타인을 고용했다면 그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십시오. 돈과 명성이 있다고 해서 법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카메라 뒤에서의 실제 모습이 다르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진정성은 오래갑니다. 그러나 위선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그때의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이 박나래 씨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남긴 뼈아픈 교훈입니다.